조선왕조실록은 1866권으로 이루어진 887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실록이다. 왕이 죽은 후에 30명의 젊은 사관들은 춘추관장의 명에 의해 실록초로 개편하여 실록을 편찬한다. 1초, 2초, 3초를 거쳐 완성한다. 마지막 단계인 3초에서는 문장과 필치에 능한 사관들에 의해 통일된 문장으로 정리하여 인쇄를 한다. 채택되지 않은 사초들은 종이를 물에 불려 내용을 다 지워버린다. 이렇게 꼼꼼히 수정 보완 완성된 게 그 위대한 조선 왕조실록이다. 세종대왕이 파란만장한 피수총을 주도한 아버지 태종의 실록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으나 실록청 젊은 사관들이 끝까지 거절하자 세종대왕은 실록을 고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그래도 신하들은 끝까지 거절하였다는 내용들도 미주알 고주알 전부 다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듯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전혀 왜곡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대로 기술하였다. 평가는 후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바로 이런 것이 역사책이란 것이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처음 나라의 명칭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다 조선과 화령 두 국호를 가지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했던 것이다. 그때 명나라에 갔던 사신이 한상질이다. 한명회의 할아버지이다. 처음 이성계는 새 도읍지를 계룡산 신도안으로 정하고 공사를 10개월 정도 했을 무렵 당시 신하인 하류는 수도가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고 물이 장생을 피하여 곧 나라가 쇠퇴 기운이 있을 거라고 고언을 하여 이성계가 이를 받아들여 토목공사를 중단시키고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겼다. 그 후 종묘와 사직단을 지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사단, 국토신을 모심, 직단, 오곡신을 모심, 조선의 주궁인 경복궁이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단을 지었다. 당시 재상 정도전은 종묘의 대문 이름을 창현문이라 지었다. 미래를 예견이나 하듯이 조선이 마지막 왕 28대가 순종이었고 창현문이 환자액 수도 28액이었던 것이다. 우연히 일치치고는 오묘하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듯 나라의 안녕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세종 때에는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백성 민초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세종대왕이 직접 궁궐 옆에 200여 평의 농가 밭을 만들어 김포의 작물왕 농부를 초빙하여 농업기술 전수받아 직접 농사를 지으며 수확량 증산에 골몰하고 그곳에서 농막을 짓고 생활하였던 것이다. 나중에는 신하들이 대전으로 들 것을 간청하고 부인 소헌 왕후도 눈물로 간청, 마지못해 궁궐 대전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무릇 나라의 지도자란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해본다. 세종대왕 재직 당시 천문과학자 이순지, 이 딸인 사방지가 요즘 말로 말하면 레즈비언인데 검찰이 무조건 잡아다 취조를 한 모양이다. 세종대왕 왈 간통한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닌데 재상집의 일을 경솔하게 의논하고 미리 알리지도 않고 취조한 것은 심히 불가하다고 말을 하고 사원부 관리를 파직시켰다. 이렇게 과학자인 이순지를 옹호했던 것이다. 바로 조선시대 걸출한 과학자이다 발명가인 장영실이 이순지가 발탁한 수제자이다. 발탁 당시 장영실은 부산 동네 가명이 노비였다. 이순지도 사람이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만을 보고 인물을 발탁하여 키웠던 것이다. 이렇듯 세종대왕은 과학의 발전이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게 과학자들을 무척 우대중시하였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은 정치적인 중대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풍속사범 다스리는 일도 세세히 기록하였다. 임금과 신하가 사소한 일에까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역사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 왕조실록에 모두 다 기술되어 있는 팩트다. 한명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명회 73세 사망. 우리는 한명회에 대해 권모술수의 대가로만 인식되었다. 물론 TV 역사 드라마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다.
사실 한명에는 조실부모하고 가세가 비난하였지만 한 번도 조정이 부름에 답하지 않고 오직 제자만을 가리키는 일에만 몰두한 당시 제야의 대학자인 유방선 문화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사실 유방선은 후대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세종대왕은 나라에 큰 문제가 있으면 신하를 보내 제야의 대학자인 유방선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의 학식을 가진 인물이다. 당시 유방선 왈, 내 문화에서 크게 될 사람은 한명의 권남 서거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한명의 처음 벼슬길은 경덕궁 이성계의 집 경호였다. 대문 보초소는 직이었던 것이다. 친구 권남의 청고로 당시 제야의 수양대군을 만나 책사로 활동하며 개유정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일학 스타덤으로 올랐다. 세조주기 2년 단종 복위 계획을 예측하여 중국 사신 축하연에 쿠데타 사력 성승, 유웅지, 하위지 등 운검 3명을 입장 불가시키며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였다. 성승은 성상문이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렇듯 한명의 통찰력과 예지력이 뛰어났던 것이다. 한명에는 단종, 세조, 예종, 성종 4대에 걸쳐 33년간 정계에서 활동했다. 한명에는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불우했던 젊은 시기가 생각나서인지 사람이 됨됨이를 파악하여 확실하게 될 만한 사람이면 사귄 사람들이 뒤를 끝까지 잘 돌보아 주었으며 배신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옳다고 생각한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루어 놓았으며 성품이 소박하고 솔직했으며 권세를 빙자하여 큰 욕심을 내지 않았다. 성종 31세 한명의 병세가 위중하여 병문안을 하여 성종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냐라고 물었다. 한명의 왈 처음에 부지런하고 나중에 게으른 것이 사람이 상정이니 원컨대 나중에 상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 하고 마지막 유언을 성종에게 남겼던 것이다. 사실 한명의 아들이 변변치 않아 성종이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으러 갔는데 한명에는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종은 한명의 유언을 핑계로 그의 아들을 관계로 청구하려고 그랬는데 없던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명에는 이렇게 공과 사를 구별했던 것이다. 성종실록 18년 11월 14일 전문을 보자. 한명회가 죽던 날 한명회의 살아생전 정치적 업적을 취하는 내용을 소상히 밝힌 다음 사관할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비평적 기사를 기술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관 판결이 소수 의견 같은 것이다. 한명회는 젊어서 유학을 업으로 삼았으나 학문을 이루지 못하고 중순위에 속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우하게 지내다가 권난과 더불어 망영우의 교제를 맺고 그를 통해 세조가 잠조에 있을 때 알아줌을 만나 대책을 찬성하고 그 공이 제일 차지하였으며 10년 사이에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고 마음속에 국물을 잊지 아니하고 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 건설한 것 또한 많았다. 그러므로 권세가 매우 성하여 아부한 자가 많았고 빈객이 문에 가득하였으나 응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일시에 재상들이 그의 문에서 많이 나왔으며 조관으로서 채찍을 잡는 자까지 있기에 이르렀다. 성격이 번잡한 것을 좋아했고 과대하기를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고 색을 즐겨서 토지와 노비를 비롯한 보화 등의 뇌물이 잇따랐고 집을 널리 점유하고 첩을 많이 두어 그 호부함이 일시에 떨치었다. 여러 번 사신으로 명나라의 수도에 갔었는데 늙은 넷이 정동에게 아부하여 많이 가지고 간 뇌물로서 사사로이 황제에 바쳤으나 부사가 이를 말리지 못하였다. 만년에 이르러 권세가 떠나자 빈객이 이르지 않으니 수심에 잠긴 얼굴로 적막한 탄식을 하곤 했다. 비록 여러 번 간관이 논박하는 바가 있었으나 다른 뜻이 없었기에 그 훈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렇듯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현재의 대법원,
대법관 판결문처럼 담백하고 정확하게 기술해 놓았다. 현 후대인들이 한 명에 대한 평가는 작가 이광수의 소설 단종에세에서 단종의 애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작가가 한 명예를 의도적으로 폄하하였기에 현대의 우리들은 역사소설의 내용을 사실로 인지하는 바 한 명예의 겉모술수와 그릇된 모습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역사소설의 피해자가 있다. 범옹 신숙주다. 1417년에 태어나 1475년까지 살았으며 59세에 사망하였다. 세조 때 대제학을 지내기도 했다. 조선이 나온 천재이기도 하다. 한 명의 친구이며 사돈관계이기도 하다. 한 명의 큰딸이 신숙주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이다. 근대 소설가 월탄 박종화의 소설 목매이는 여자에서 신숙주를 매도하는 소설 내용이 나온다. 윤씨는 신숙주 부인. 눈을 똑바로 뜬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온종일 서 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숙주가 아무런 기운 없이 돛돌에 막 올라설 때에 윤씨는 왜 영감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시나요? 라고 하였다. 숙주의 얼굴은 이내 벌거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입속말로 아이들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부인 윤씨는 숙주의 꼴이 더러워 보였다. 그는 자기 남편이 절개가 없는 게 더러워 보였다. 평상시에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던 신숙주의 입이 똥보다 더러워 보였다. 부인 윤씨는 자기도 모르게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숙주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다. 이런 무안을 당한 신숙주는 바로 아무 말 없이 사랑방으로 나가버렸다. 그 이튿날 동이 환하게 틀 때였다. 아이는 높다란 누마루 대들보에 길다란 허연 무명수건에 늘어진 윤씨 부인이 시체를 보았다. 이 소설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일수록 잘못된 역사소설을 탐독한 국어교사들이 무비판적인 가르침에 감동한 이 땅의 청소년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신숙주를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금방 맛이 상한다고 하여 숙주나물에 비유하지 않았던가. 결국 나중에는 교과서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조선왕조실록, 제조실록에 실려있는 팩트를 보자. 세조 2년 1월 23일 1456년 신숙주의 아내 윤씨의 죽음이 조상에 기록되어 있다. 세조는 어명을 내렸다. 신대제학은 다른 공신이 예와 다르고 또 만리 외방에 나가 있으며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나이 애측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정원에서 포치하여 관에서 염장하게 하며 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는 등의 일에 차질 없이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고 명했다. 또한 관곽, 쌀콩 50석, 종이 70권, 석회 50석, 송지 3두, 유둔 4부를 내려주고 신숙주의 매부대는 조효상에게 호상을 하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신숙주는 명나라 사신으로 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어 있는데도 아무리 흥미본이 소설을 쓴다 해도 사실을 왜곡하여 집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사소설을 쓸 때는 시간과 장소와 팩트는 사실에 의거해야만 된다. 지금까지 신숙주의 예와 같이 혼돈과 오류 속에 빠져있는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은 누가 고쳐줄 것이며 아는 체하고 떠들고 다니는 입놀림은 누가 응징해 줄 것인가. 역사소설은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술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들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에 입각한 시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함축하고 있는 시대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거나 왜곡하면 민족이 자긍심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역사 소설을 집필할 때는 특히 소설 내용이 조선시대 배경이 소설일 때는 역사적 사실서인 조선왕조실록을 기초하여 집필을 해야 올바른 역사관이 전달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일례로 진영 논리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개발세발 써놓았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구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평가할까 두렵다. 작금 현실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 민초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전파할 조선왕조실록처럼 역사적 지혜가 담긴 통찰의 한국 근대사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사합니다.